이 울룰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원주민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주 원주민들이 이 자신들의 옛날부터 살아왔던 이 땅에 대한 이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로 넘어온 게 호주 대륙으로 넘어와서 산지가 약 한 4만 5천 년에서 한 6만 년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에 보면은 인류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출발을 하죠. 이제 사피엔스가 그렇게 해서 저쪽 저기 이스라엘 있는 쪽 팔레스타인 지방 쪽으로 넘어와서 이집트라든지 이쪽 중동 지역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호주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12,000년 전쯤에 북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사피엔스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럽 쪽에 있는 네안데르탈인들을 죽이고 그다음 아시아 쪽에 있었던 호모 일렉투스를 없애면서 이렇게 쭉 사피엔스가 퍼져나가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4만 년, 5천 년에서 한 6만 년 사이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의 에보오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호주 내에서 쭉쭉 퍼져서 살고 결국은 이제 이 중앙 지역인 야오백 지역인 여기에도 당연히 살았겠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 대한 울룰루 얘기를 하자 보면은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에 대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수렵 채집까지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경 사회로 인류가 한 1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농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쪽 호주 지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쪽에서는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수렵 채집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불을 내서 어떻게 그 불을 내서 자신들의 헌팅 그라운드 업히고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그 선조들의 가지고 있었던 뭔가 스피릿빙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자기네 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원주민 얘기 다룰 때 한번 다룬 팟캐스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거고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이 자연 환경 자신들의 주변에 있었던 자연 환경 대표적인 게 랜드 땅이겠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역사이자 모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만 년 가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18세기에 1788년에 영국의 11척의 배가 들어오면서 다 뺏기게 되죠.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뺏어갔던 논리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곧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테라 눌리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라틴어기 때문에 영어로 하자면은 노맨스 랜드. 이 누구의 땅도 아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식민지를 해서 들어가서 봤던 이 땅은 너 땅도 아니고 누구 땅도 아니고 그럼 누구 땅이냐? 이거를 우리가 봤으니까 영국 왕의 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애들이 와서 네가 여기서 살아서 이 땅을 가지고 싶으면은 영국 왕으로부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라운 세일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이 울룰루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아무튼 이 울룰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하고 가죠. 이 앨리스 스프링스라고 있어요. 이 호주 굉장히 가운데 중에 호주 대륙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앨리스라는 것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게 이 지역을 탐험했던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데 누구 부인 이름이에요. 앨리스라는 여자 이름인데 그 지역에 이 물이 나고 샘물 스프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그 여자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샘이 있다 물이 있다 그래서 스프링스가 붙어서 앨리스 스프링스가 된 지역인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도시죠. 저도 이제 거기를 보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울룰루를 가게 되면. 근데 옆에 보면 지도상에 울룰루가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글 맵을 찾아보면. 근데 실제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어요. 4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가 정말 큰 땅이죠. 사실은. 이거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거리로는 어마어마하게 먼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울룰루 요 지역이 처음에 탐험된 거는 1872년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네스트 길레스라고 하는 탐험가가 그 지역으로 가서 먼저 본 게 우리는 울룰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울룰루 서쪽으로 약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카타추타라고 하는, 이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카타추타라고 하는 이 울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융기대 솟아오른 땅인데 다 평지인데 불쑥 솟아왔죠. 이게 땅이 움직이면서 제가 읽어보면은 지형이 흔들리면서 이걸 밀어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의 땅들이 꼭 무슨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땅이죠. 아무튼 그 카타추타라고 하는 곳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울룰루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가봐야 돼요. 여기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사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또 이제 윌리엄 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울룰루를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어네스트 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타추타를 보고 이거의 이름을 마운트 올가라고 짓습니다. 올가 뭐 사람 이름이겠죠. 마운트 올가라고 짓고 그 다음에 이 윌리엄 고스가 이 울룰루를 보고 이거를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런 탐험을 후원했던 남호주 정부의 이제 고위 관리였던 서 헨리 에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이제 칩 세크리터리였어요. 제가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위 관료가 어떤 그 에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어스의 돌, 그래서 에어스락으로 명명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00년도 한 48년 정도에 와서 이제 그쪽으로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한 50년 후에나 이제 길이 제대로 뚫리는 거죠. 제대로도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50년에 이제 투어리즘 목적으로 그쪽에다가 에어스락 내셔널 파크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1958년에는 거기에 카타추타를 붙여서 에어스락 마운트 올가 내셔널 파크이 이제 재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원은 쉽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85년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1985년까지 노던 테리토리 주에서 관리는 되었지만 실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틀은 연방정부 차원의 오스트레일리안 내셔널 파크스 앤 와일드라이프 서비스에 귀속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아나구 피플이라고 하는데 아나구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뭐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테라 누리어스 개념에 따라서 완전히 없었던 거라고 봐야죠. 이 국립공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이 관리는 주정부가 하고 노던 테리토리가 하고 소유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 원주민들은 자기네 땅에 대한 타이틀을 달라고 하고 옥신각신 서로 간에 그 공방전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1983년에 들어왔던 밥 호크 정부입니다. 그래서 밥 호크 정부가 이거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The Aboriginal Land Act라는 거를 수정하고 그 땅의 타이틀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85년 10월 26일 11.6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죠. 박통이 죽었고 우리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던 날도 같은 날이죠. 아무튼 1985년 그날 12월 26일은 호주에서는 이 울룰루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타이틀이 아나구 피플에게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핸드백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오스트레일리안 이거 그 이름 뭐였죠? 그 내셔널 파크 앤 와일드라이프 서비스에다가 99년 동안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지역 원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곳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울룰루의 실정이고, 울룰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신들의 그러한 그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막 거기 등산하겠다고 막 그 철봉 같은 거 박아놓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애들이 와서 그 명산에다가 이렇게 막 철심을 박았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겠지, 원주민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걸 너무 훼손이 됐으니까 우리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85년 그 땅에 대한 타이틀을 얻은 지 약 34년 후인 작년 똑같은 날 10월 26일부터 이제 클라이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우리 에어스락에 못 가보신, 울룰루에 못 가보신 분들은 이제는 클라이밍은 안 돼요. 그냥 밖에서 해 떨어지는 거나 보고 그 주변에서 별을 보고 그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이 이러한 신성한 의미를 가진 곳이구나 정도 배워오면 되는 곳이 바로 울룰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울룰루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땅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대표적인 사건인 마보 디시전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다루고, 그 이후에 그 마보 디시전 이후에 있었던 레드펀 연설, 그 폴 키팅이 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첫 번째 사과 연설을 우리가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대로 된 또 다른 사과, 그러니까 내셔널 소리 데이를 만들었던 케빈 러드의 소리 스피치까지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원주민들과 원주민들의 땅 찾기와 그 이후에 원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백인들의 사과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달아서 제가 지금부터 시리즈 형식으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PD였습니다.